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운명의 한 주를 맞습니다. 내일부터 국감에 출석하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이 될 만한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월요일, 수요일 예정된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되고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퇴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까지 했는데 이 지사는 이제 강행 의사를 밝혔어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국감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 잘한 거죠. 일단 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치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자기가 이제 행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일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과연 이제 대충 각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파상적인 정치 공세를 아주 집중적으로 할 테고요. 이재명 지사는 그걸 방어하려고 할 텐데 결국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는데 그 프레임을 어떻게 낄 거냐는 걸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 프레임을 얹혀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돈이라는 문제가 나온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남시장이었고 또 그 유동규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연관성을 거론하면서 결국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통한 정치 공세인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내일 국감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게 없어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계속 진행될 텐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언어라든가 아니면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복잡하잖아요, 이거.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공부해서 좀 이제 마스터가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또 새로운 거 들고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내일 국감장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테고 정치 공방이 예상되는데 박정하 대변인께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대장동 사업의 이런 수익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에 이재명 지사 이걸 알고 뒤에서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게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감 내일하고 수요일 날 또 두 군데 이제 행안위 예. 국토교통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성남시 경기도에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굉장히 심한 것 아닌가, 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겸손한 국감을 받겠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전 내가 설계했다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토건 세력, 그다음에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역공세를 좀 펴왔어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도 당 지도부가 사실은 사퇴하고 받지 말아라라고 권유가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거 보면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의 굉장히 정치 공방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단군이 내 최대 치적인데 토건 세력이 개입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주장들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내 같은 대선 후보였죠.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정면 대응이 아니라 어쩌면 정면 충돌 양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던 것처럼 저는 현재 볼 때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의 대응 방식이나 그다음에 성정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큰 충돌이 그다음에 여야 간의 진실 공방보다는 정치 쟁점화돼서 정치 공방이 격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어느 정도 큰 충돌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다. 이 지사는 뭐 본인이 좀 겸손하게 응하겠다라고 했고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지사 스타일의 어떤 좀 특유의 사이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격앙된 반응이 연출되거나 좀 이로 인해 역풍을 맞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정하 대변인께서 지적을 잘 하셨지만 이 지사가 갖고 있는 사이다 발언 아니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싸움꾼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일과 20일 날 국감에서 어떻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지도자로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니 탓이다 내 탓하기보다도 이런 지역 개발의 문제와 향후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분노하는 거는 이 지사가 이 지사 설계에 있어서의 어떤 결백성이라든가 어떤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함에도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또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에 아마 국민들이 좀 허탈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도의적 책임 문제를 자신이 이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불만과 허탈감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제 이 지사가 결백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이익을 이 토건족 세력이 가져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 감정적으로 살기에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 문제 이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문제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지역에서 이들이 사실상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주범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근절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좀 전이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감장도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좀 그런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녹취록에 이게 나왔는데 당신이 기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국감장에서 물론 이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은 이 지사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로 좀 이동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겸손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 지사가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당내 후보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연루 의혹 사안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대응 방식이 이런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 그냥 강공 모드로 나왔어요. 근데 이 건이 저는 마지막 3차 선거인단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고 최근에 오히려 뭐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한 여론 지지층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라는 여론 결과 등을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강공 드라이브가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도층을 향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까지의 강공 모드의 대응 방식이 최근에 일련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좀 감안을 해서 이번 국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이 위기를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가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국감에서는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좀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대응이 좀 그렇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지점은 이 수익 구조 설계를 알고 특혜를 줬느냐 아니면 몰랐다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토건 세력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경선에서는 당내 지지층 결집을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식의 대응을 가지고는 저는 이 컨벤션 효과, 그다음에 지지율의 답보 상황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점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국감에서 이제 정면 돌파를 통해서
본인에게 씌워진 의혹을 다 털어버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좀 굳히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국감장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야당에서 얼마나 좀 강력한 그런 카드를 좀 꺼낼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증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글쎄, 저는 보시나요? 별로 안 나올 것 같고요. 끼케야 무슨 녹취록인데 그 범법자들 피의자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범법자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녹취록이죠. 그들의 네. 이익 배분 구조에서 나오는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김만배 씨 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나 이제 이 지사가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혼자 싸운 것 같아요. 성남시장 때도 네. 기초단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중앙 뭐 광역단체장하고 다르게 기초단체장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70만도 안 되는 권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단 말이죠. 혼자 사실상 그 토건족 세력과 싸워온 것이고요.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최근에 와서도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선 과정이나 지도부들이 같이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경선이니까요. 특히 이낙연 후보가 좀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뭐 송영길 대표라든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경선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성남시장에서도 혼자 그 카르텔, 부동산을 매개로 한 카르텔 세력들, 이제 그 세력들과 또 이후에도 이제 국민의힘 전체의 공세에서 혼자 버티고 혼자 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좀 강경한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과가 이제 이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박정화 전 대변인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당신이 이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수천억 대 이익을 남기게 이러한 그 부동산 카르텔 세력들이 할 수 있게 해준 건 당신이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의혹이 그런 거예요. 의혹이 지금 그 프레임을 이제 뒤집어 어제 이재명 지사한테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지사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못하게 당시에 성남시 의회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세력들이 막았고 그리고 공영개발, 민영개발 이 문제에서 민영개발로 계속 돌리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하여튼 저는 상당히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재명 지사니까 그 토건적 세력과 싸워서 5,503억에 대한 이익을 환수시키고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1,120억을 또 환수시키고 그다음에 청년 협약서까지 쓰게 만들고 했던 것이지. 근데 그 이후에 2018년, 19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는 이 지사가 없었잖아요. 성남시장이. 그럼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는 역으로 얘기해서 이 국민의힘의 관련자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연루가 돼 있는 그리고 의혹이 돼 있는 이런 부동산 매개로 하는 카르텔 세력을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실제로 지금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유철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핵심 인사였던 민정수였던 곽상도 또 최재경 전 민정수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터치는 전혀 없어요. 내부에서 반성이나 사과도 없고 조사도 없고 오직 그 부분은 없어지고 이재명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실제로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싸웠고 이번에 기간에 있어도 혼자 버텼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역프레임을 쓰니까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힘들어졌던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감에서 드러나겠죠. 드러나고 설명을 할 텐데 저는 그런 프레임이 이제 씌워져서 이것을 아마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 의혹 프레임으로 돈 문제라든가 이권 관계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대선 때까지 가져가서 불안한 후보다. 그리고 상당히 강경한 후보다. 이런 걸로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국정감사 보면은 경기도 성남시에 이제 효과적인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아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이틀간 국정감사가 사실은 오전부터까지 늦게까지 될 텐데 과연 이재명 지사가 말꼬임, 소위 말하는 위증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전 자료 요구를 통해서 며칠 전부터 보도가 되고 있는 거는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서명을 하고 예. 인지를 한 게 이제 10건 정도의 서류가 있다.
이런 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모 회계사가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녹취록이 있고 최근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었던 대장동 주민들의 녹취록들이 이제 김은혜 의원 쪽을 통해서 이렇게 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 과정, 그 결제 과정, 그다음에 녹취록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의 말들과 이재명 지사가 내일 국감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느냐.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뭐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물증들을 통해서 오후에 여하히 변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국감을 쳐다보는 핵심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결정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보임을 통해서 또 날카로운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도 했고요. 특히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 50억 약속 클럽을 폭로했던 이 경기부지사 출신 박수영 의원이 배치가 되기도 했고 앞서 언급하신 이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그 50분 가량에 되는 녹취록 중에 일부만 공개가 돼서 그 중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재선이 되면 더 대장동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공격 카드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고빙을 통해서 박수영 의원이 이제 행안위로 가요. 예. 근데 박수영 의원은 알다시피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기도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대장동으로 얽혀지는 이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해서 최초 국회에서 공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검찰에 제출됐다는 정모회계사의 녹취록을 당 지도부가 좀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박수영 의원이 결정적인 무언가를 국감장에서 얘기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남욱 변호사가 소개됐던 이 녹취록에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재선이 되면 이 대장동 사업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리고 재선이 되면은 곧 그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거다. 이래서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듯한 어쩌면은 선거에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계 없었다. 유동규 씨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고 남욱 변호사 뭐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야당 의원들이 여하히 끌어내느냐가 국감장에서의 소위 말하는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이 구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다라는 얘기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녹취록 공방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니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보는 것인가 의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녹취록하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은 지금 그 어떤 언론에서는 이 남욱 지금 뭐 오늘 내일 새벽인가 귀국한다 그러잖아요. 예. 미국으로 자기는 도망 안 갔다 그러는데 미국으로 도망간 거죠. 예? 부인하고 같이 갔잖아요. 아예. 이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그죠? 그 다음에 김만배, 예?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핵심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특히 남욱과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어느 언론에서 보면은 2009년도부터 대장동 땅을 구매하고 했던 토건 하이에나라고 표현했어요. 하이에나. 이게 땅이 있으면 그 개발 이익을 먹기 위해서 하이에나 달려드는 하이에나 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지금 녹취록의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2018년, 19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기서 나온 불로소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 지네들끼리. 그전에는 그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그냥 뭐 청화동 1호, 3호, 7호 해갖고 거기서 나눠 먹었는데 새로운 이익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권 다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 그래서 그것이 녹취록을, 그러니까 못 믿는 관계니까 돈에 의해서만 아주 돈과 이권에 의해서 결탁된 사이들이니까 그걸 녹취를 하죠, 당연히. 부동산 업자도 다 녹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녹취록이 까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녹취록은 근거나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제 그 김은혜 의원이 뭐 국회에서 잠깐 틀었다가 하는 것은 그 전체 녹취록 중에서 일부, 아주 일부죠.
몇십 초만 이제 틀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정여각 회계사가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에서 나타났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담은 녹취록을 제공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나눠 먹고 어떻게 가고 어떤 이권과 결탁했느냐 이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이 녹취록만 쫓다 보면은 사실상 이 토건 하이에나족들에 끌려가는 거죠. 국민과 검찰이라. 예.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이 범법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 이 불로소득을 가져갔던 이 사람들이 예? 김만배 씨는 검찰 출입하는데 누가 도둑놈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이 한편에 가서 야 이 도둑놈아 그랬단 말이죠. 분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한 녹취록이 맞다.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제시해 버리면은 그거는 그들에게 또 말려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검찰 수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이 투기족들, 토건 하이에나족들을 그리고 거기에 결탁돼 있는 검찰 세력과 정치 세력 이 세력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 검찰의 목표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또 국회에 또 이제 내일하고 20일 날 그거 들고 나오겠죠. 또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이재명 의혹 프레임에 이걸 한층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그분이라는 부분은 저는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의 핵심 담당자들이었다고요. 곽상도 민정수석, 최재경 전 민정수석 또 누구죠? 박영수 특검. 뭐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또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망라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하천대유라는 그 회사가 신생회사가 들어가고 대규모 은행에 그리고 SK라는 재벌이 키겐 파트너스인가요? 빅티니스 거기를 통해 갖고 400억을 들어오고요. 자 이거를 진짜 머니투데이 경제부 기자라는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남욱 변호사람이 과거 한나라당의 청년 부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이걸 과연 컨트롤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그분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 기득권 카르텔 세력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세력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이번 국감장에서 그분의 실체를 좀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체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이 실체적 진실이 빨리 나와서 네.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녹취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김만배 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검찰이 너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없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나섰을까 싶을 정도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그분이라는 실체를 찾아갈 수 있는 제일 쉬운 단초는 뭐냐면 김만배 씨에 대한 계좌 추적이거든요. 자금 추적 지금 아직도 분명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훨씬 이 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름이나 지나서 압수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아가는데 얼마나 정말 그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까지 봐서는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분명치 않고 그다음에 녹취록밖에 일방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는 그분의 실체를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에서 결제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 그다음에 녹취록에 나오는 일부 부분들을 야당이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수익구조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당시장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예. 남욱이라는 인물에 대해 30초만 말씀드리면 내일 기욱한다 그러니까 네. 키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상 토건 하이에나족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2009년도부터 대장동 땅을 자기가 계열적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 저축은행 사건에서 이게 뭐 1단계, 2단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했다고 언어로 좀 네. 표현하는데 예. 거기서 예를 들면은 이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1,800억을 이 세력들이 가져가는데 그 사건에 연루돼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박영수라는 사람. 그리고 그 저축은행 사건을 검찰에 지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무죄로 나와요, 그냥.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고리, 이 정치 세력의 핵심 고리이면서 실제로 예. 그쪽에서의 토건족에서 핵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미국으로 또 내빼요. 그러다 사건이 정리되니까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뭐 누구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서 어떻게 국회 국감장에서 그 녹취록을 틀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국정감사를 좀 지켜보고 또 남욱 변호사가 소환돼서 어떤 수사를 받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첫 번째 마스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딱 배치가 홍준표 대 윤석열, 원희룡 대 유승민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전자는 좀 약간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느냐. 후자는 나름 격조 있는 그런 정책 토론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홍 후보 입장에서 좀 평가가 좀 박한 이번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론에서는 좀 경남 지역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홍준표 후보에게 어떤 반전의 계기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냈었죠. 그리고 예. 현재 대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 밝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정치적 기반이 됐으니까 다소 유리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해왔던 토론의 기조를 유지할 건가 말 건가에 저는 그 평가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처음 이제 마스 토론이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간에는 나름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호평을 좀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윤석열 후보의 마스 토론은 도덕성 검증,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검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두 후보 다 크게 득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그런 자세에 의해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의 효과를 좀 본 듯한 평가가 박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 그 8강전에서 이루어졌던 토론과 달리 이번은 전 4강 후보에서 최종 후보를 뽑는 거고 당원 표심과 일반 국민 표심이 반반이 섞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 검증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 토론 방식이 얼마나 당내 경선에서 효과적일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거든요. 이거는 전 민주당 경선에서도 사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3차 선거인단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보면은 이낙연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당내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예.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론 비슷하게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너무 검증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 검증을 주도한 후보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 순회 경선 토론이 지역적으로는 홍준표 후보에겐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방식을 한다면 계속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또 캠프 간의 세대결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사령탑에 이제 5선에 주호영 의원이 합류를 했고요. 또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의 지지를 좀 끌어냈습니다. 현역 의원들까지 좀 합류를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런 세대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갔어요. 대중적 지지를 통해 갖고 그리고 대중 프렌들리한 이제 그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지를 했는데 이 당내 세력 관계에서 조직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토론회 때도 보면 기싸움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심이 좀 현재 뭐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벌써 딸리는 게 아니냐 좀. 이 조직이 약하니까 혼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그 1대1 토론회 때 보면 당신은 안 와? 뭐 당신 처남도 저 그 문제돼 갖고 구속되지 않았어. 윤석열 처남하고 윤석열 처가 리스크하고 본인 리스크를 이제 그 홍준표가 제기하니까 홍준표가 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과 홍준표를 밀고 들어가는 이 윤석열 후보의 작전에
홍준표가 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캠프의 조직세에서 워낙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는 거의 당내 당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 전 당직자들 그리고 뭐 지역위원장까지 다 줄을 서서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에는 없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향후 싸움에서 홍준표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이 얘기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가 봤을 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최재형 원장이라도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홍준표와 앞으로는 열등한 조직세를 어떻게 타기에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캠프가 좀 열등하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국 253개 당협 중에서 한 140개 정도의 당협위원장들이 본인을 좀 지지한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는 뭐 당원들 표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다소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뭐 남은 기간에 후보들이 각각 여하이 대응하면서 토론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지금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매일 순위가 바뀔 정도로 뭐 박빙의 순위를 지니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당심 50%가 중요한데 이 당심 50%는 첫째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누가 여하이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정말 우리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니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앞으로 한 뭐 20여일 남은 기간이라도 후보 개개인들이 어떻게 이 경선 과정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고 결과를 어떻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